70살 시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된 며느리. 1년 후 온 마을을 충격에 빠뜨린 진실이 밝혀집니다. 상덕리의 작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낡은 시골집은 그날 아침 이상하리만치 스산했다. 제사상 위에서는 아직 향냄새가 채가시지 않았다. 갓 25, 며느리 서연의 남편 민준의 영정사진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들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듯 비스듬히 놓여 있었다. 서연은 침대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하얀 상복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며칠 밤낮을 울었더니 눈물마저 말라버렸다.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집에는 이제 그녀와 시아버지 김진수 씨 단둘만이 남았다. 70살의 김노인은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몸은 마른 데다 뿌연 돋보기 안경 너머로 쓰라린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아들을 잃은 후 그는 말이 거의 없어졌다. 늙은이와 젊은이 두 사람은 쥐죽은 듯 조용한 집에서 함께 살았다. 민주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떠났다. 공사장 사고였다. 4층 높이의 비계에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분명하지 않았다. 서연과 결혼한 지 겨우 2달 만의 일이었다. 아무래도 제가 집을 얻어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두려웠던 서연은 죄인처럼 머뭇거리며 겨우 입을 열었다. 김노인은 문가에 놓인 낡은 나무 의자에 여전히 앉아 있었다. 창으로 들어온 빛이 그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을 고스란히 비췄다.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다. 여기가 네가 시집 온 집이다. 남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마라. 그냥 여기 있어라. 적어도 여기는 민준이 녀석 향이라도 맡을 수 있는 곳이니 그게 집이라는 거다. 그 한마디에 서연은 입을 다물었다. 늘 무뚝뚝하고 과묵했던 시아버지가 그렇게 속 깊은 말을 할 줄은 몰랐다. 그날 밤 그녀는 남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젊은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단둘이 산다니 아무 일 없어도 무슨 일이 있는 게 되지. 25 꽃다운 나이에 이름 먹은 늙은이랑 단둘이 사는 걸 두고 독사 같은 소문이 골목과 시장, 동네 찻집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서연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에겐 부모도 형제도 돌아갈 곳도 없었다. 이 낡아빠진 양철 지붕집이 탐나서 남은 게 아니었다. 매일 저녁 말없이 아들의 밥그릇을 올리고 향을 피우는 김노인의 쓸쓸한 뒷모습에 마음이 아파 차마 떠날 수가 없었다. 아무도 몰랐다. 1년 후 바로 이 집에서 온 상덕리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을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조용한 삶 뒤에 숨겨진 진실 속에는 누구도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있었다. 그것은 편견을 뛰어넘는 성스러운 무언가였고 마침내 비밀이 드러났을 때 아무도 더는 그들을 비웃을 용기를 내지 못했다. 시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첫 며칠, 서연은 얇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집안 모든 것이 남편의 흔적을 떠올리게 했다. 문 뒤에 걸린 낡은 옷, 침대 밑에 나란히 놓인 슬리퍼, 심지어 플라스틱 뚜껑에 금이 간 물컵까지도. 그녀는 마치 아물지 않은 상처를 건드릴까 두려운 듯 떨리는 손으로 집안을 조금씩 정리했다. 김노인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조용했다. 아침에는 밭에 나가 잡초를 뽑고 오후에는 제사상 앞에 홀로 앉아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우며 아들의 영정사진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누구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밥상에는 두 사람뿐이었지만 언제나 세 사람인 것 같았다. 그녀는 밥을 2공기만 펐지만 김노인은 늘 수저를 3벌 놓았다. 아무도 자기 몫의 밥을 다 비우지 못했다. 혹시라도 떠난 사람을 방해할까 봐서였다. 어서 먹어라. 빈 그릇만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그녀가 밥 한술 뜨지 못하고 슬픔을 삼키는 것을 보고 김노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꼭 민준 씨가 저기 앉아 있는 것 같아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른 밥을 씹었다. 나도 그렇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통을 잠재우기에 충분한 두서없는 이야기들이었다. 그는 민준이 어릴 때 오이나무에 오르다 떨어져 이마가 퉁퉁 부었던 이야기를 했고, 서연은 처음 만났을 때 민준이 비를 쫄딱 맞으면서도 버스 정류장에서
자기를 기다려주던 추억을 이야기했다. 사소해 보이는 예시야기들이 밥상 위로, 나무를 다듬는 오후의 햇살 속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서연은 김노인의 생활에 점차 익숙해졌다. 그가 생선조림을 좋아하고 저녁마다 트로트를 즐겨 들으며 관절염 때문에 매일 새벽 5시 전에 일어나 약초물을 끓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역시 그녀가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천둥 소리를 무서워하며 흙 묻는 게 싫어 바짓단을 유난히 꼼꼼하게 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비 오는 밤 그녀가 작은 쿠션을 껴안고 툇마루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남긴 유품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낡은 비옷을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추우면 안으로 들어가거라. 여기선 아무도 너를 나무라지 않는다. 그 단순한 한마디에 서연은 본물 터지듯 울음을 터뜨렸다. 비록 늙고 지친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에 울었고 상실감에 무너져가던 그림자 같은 사람에게서 처음으로 기댈 곳을 찾았다는 생각에 울었다. 그날 밤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상덕리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의 입은 넓었다. 서연은 등 뒤에서 오가는 말들에 익숙했다. 하지만 자신과 김노인 사이의 조용한 유대가 온 마을의 가십거리가 될 줄은 몰랐다. 모든 것은 5일장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서연은 시금치 몇 단과 직접 키운 채소 몇 가지를 팔러 나갔다. 좌판을 막 펼쳤을 때 떡집 최씨 아줌마가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시아버지랑 살면서 뭐가 저리 좋다고 웃고 다닌대? 꽃처럼 젊은 것이 늙은이랑 단둘이 사니 깨끗할 리가 있나.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다. 듣자 하니 남편 죽은 날부터 시댁에 눌러앉아서 친정엔 얼굴도 안 비춘다더라.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음흉한 이야기에 각자 한마디씩 보태자 뜬 소문은 어느새 기정사실이 되어 있었다. 서연은 손님에게 채소를 싸주며 손을 덜덜 떨었다. 사람들의 상상력이 존재하지 않는 일까지 사실처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그날 일찍 집으로 돌아왔지만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저녁에 그녀의 눈이 퉁퉁 부은 것을 보고 김노인이 물었다. 그 사람들 하는 소리 들었느냐?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치욕스러울까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평생을 담은 듯한 한숨을 내쉬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면 된 거다. 네가 도리를 지키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니 도리를 다하며 살면 된다. 남의 입은 막을 수 없는 법이니 우리가 다르게 살면 그만이다. 그 말에 서연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남긴 상처까지 아물게 하지는 못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빤히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가 지나가면 시장 상인들은 입을 다물었다가 등 뒤에서 수군거렸다. 한 번은 이웃집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아줌마, 왜 할아버지랑 결혼했어요? 그러고는 재밌는 수수께끼라도 낸 듯 친구들을 보며 킥킥거렸다. 그들이 침묵할수록 소문은 더욱 무성해졌다. 사람들은 서연이 김노인의 땅을 노리고 남았다고 말했다. 밤마다 침실에 밥상을 차려 들어가는 것이 단순한 보살핌이 아닐 거라고 했다. 젊은 여자가 늙은이와 단둘이 살면 무슨 일이 나도 날 거라고 수군댔다. 한 번은 동네 가게 주인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이제 아무도 당신한테 장가들려고 안 할 거야. 시아버지를 남편처럼 모시고 사는데 누가 겁 안 내겠어.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설탕 봉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그런 말들이 아니었다. 한때 다정했던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 착한 며느리라 불러주던 이들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 그리고 마치 그녀가 마을의 오점이라도 되는 듯 점점 그녀를 피하는 사람들의 태도였다. 김노인은 모든 것을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엄격한 태도와 분명한 존중을 담은 행동으로 묵묵히 그녀를 감싸주었다. 그는 절대 그녀가 혼자 자기 방에 들어오게 하지 않았고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 가까이 앉는 법도 없었다. 여론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소문을 더욱 부풀렸다. 사람들은
감추는 게 더 수상하다고 말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김노인이 불쑥 물었다. 네가 떠나고 싶다면 막지 않겠다. 하지만 남는다면 평생 혼자 살게 되더라도 고개 떳떳이 들고 살아야 한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 남자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시골 늙은이의 메마른 모습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사람의 심장이 인생의 마지막 온기를 지키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디 안 가요. 여기 남편 묘도 있고 아버님도 계신데요. 그날 이후 서연은 소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침묵과 선의가 이야기를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장마는 일찍 찾아왔다. 며칠 동안 쏟아지는 폭우는 상덕리 마을 전체를 씻어 내리는 듯했다. 비에 젖은 나무들은 축 늘어졌고 흙벽은 얼룩졌으며 김 노인의 집 양철 지붕에서는 집 한가운데로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서연은 물이 떨어지는 곳 아래에 작은 대야를 받쳐두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그릇을 상위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후추랑 생강편으로 넣었어요. 김 노인은 고개를 들어 고맙다고 했다. 단순하지만 진심이 담긴 두 글자였다. 언제부터인가 두 사람은 습관처럼 서로를 챙기기 시작했다. 사랑도 아니고 혈육도 아니었지만 더 이상 낯선 사이도 아니었다. 하루는 서연이 그의 발톱을 깎아주는데 정전이 되었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워졌고 조용한 숨소리와 낡은 손톱깎이의 딸깍 소리만 들렸다. 김 노인의 발은 갈라진 상처투성이었고 발톱은 두껍고 휘어져 있었다. 서연은 아무렇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발톱을 정리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노인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일인지 그녀는 이해했다. 김 노인은 발을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에는 내 시어미가 이렇게 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떠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구나.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가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여자의 운명이란 게 남자의 손에 박인 굳은 살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저 모든 사람이 외롭지 않고 단정하고 품위 있게 늙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말 이후 아무도 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김 노인의 마음속에는 팽팽했던 어떤 줄이 탁 풀리며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다. 부엌에서 웅크리고 앉아 불을 지피며 요리하는 서연을 볼 때마다 그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주 가깝고 꼭 지키고 싶은 무언가였다. 어느 날 밤 비가 몹시 내리고 천둥이 집이 흔들릴 정도로 연달아 쳤다. 어릴 때부터 천둥을 무서워했던 서연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손전등을 든 손을 벌벌 떨었다. 방에 누워있던 김 노인은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그녀에게 비옷을 걸쳐주고는 손을 살며시 잡아 끌었다. 이리 들어오너라. 바깥은 위험하다. 작은 방에는 낡은 침대와 옷장이 전부였다. 김 노인은 자신을 위해 바닥에 요를 깔고 침대를 그녀에게 양보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다.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북소리 같았고 천둥 소리는 울부짖었지만 어둠 속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한숨 소리를 덮지는 못했다. 서연은 벽을 향해 누워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감사함일까? 연민일까? 아니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감정일까? 말이 필요 없고 손을 잡을 필요도 없는 그저 상대방도 깨어있다는 것, 함께 이 폭풍우 치는 밤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그런 성숙한 감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자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았다. 김 노인은 쌀을 씻는 서연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어젯밤에 잠을 설쳤다.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지만 웃으며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순수하지도 않았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들이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상대방의 입맛에 맞게 파를 더 넣은 국 한 그릇, 약 챙겨 먹으라는 말 한마디, 가지런히 개어 침대 머리맡에 놓아둔 수건 한 장.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이제 집안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았다. 그리고 바로 그 미묘함이 바깥의 소문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다. 어느 날 아침 붐비는 시장에서 서연이 시금치 바구니를 내려놓자마자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저 여자 좀 봐. 아직도 저러고 낯짝을 들고 다니네. 시아버지랑 붙어 살면서 애까지 가졌다며? 시장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생선을 고르던 사람들, 고기를 사던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눈앞이 캄캄해졌다. 방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믿을 수 없었다. 새 집 건너 사는 이웃집 여자가 서연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애까지 가졌으면서 시치미 뗄 생각. 마,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남편도 없이 배가 불러오는데 시아버지랑 단둘이 살아. 신이 애를 점지해준 거라도 된다는 거야? 서연은 망연자실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배에 손을 얹었다. 아직 희미하게 불러온 배였지만 사실이었다. 그녀는 임신했고 이 사실을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수군거림이 봇물 터지듯 터져나왔다. 저렇게 젊고 예쁜데 늙은이랑 붙어 살다니. 내가 진작부터 그럴 줄 알았어. 땅 문서라도 받아내려고 저러는 거겠지. 논이 몇 마지기에 집터까지 하면 꽤 될걸. 이건 근친상간이잖아. 정말 역겹다. 그때 쌀을 사러 갔던 김노인이 돌아오다 채소 좌판 옆에 주저앉아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는 분노로 눈앞이 흐려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더 신나서 이야기를 지어낼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서연은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처음으로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다. 모든 억울함, 치욕, 서러움이 울음과 함께 터져나왔다. 그는 그저 말없이 앙상한 손을 그녀의 어깨에 가만히 얹고 다독였다. 아버지 같으면서도 아버지 같지 않은 위로였다. 아무도 아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아이가 김노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끊어졌다. 김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어둠이 대나무 벽을 서서히 삼키고 있는 툇마루 밖을 향해 있었다. 한참 후에야 그가 천천히 말했다. 네가 사과할 필요는 없다. 다만 네가 평생 고통받을까봐 그게 두렵구나. 그의 말에 서연은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렇다. 그녀는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낙인 찍은 그런 죄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욕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너무나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의 거대한 공허함을 채워주려 했던 동질감이었다.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서 서로에게 기댔다.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남은 빛인 것처럼. 다음날 아침 김노인은 마을 어귀로 나갔다. 그는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 서서 선언했다. 서연이는 내 며느리입니다. 지금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이제 누구도 그 애를 모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더 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면사무소에 고소할 겁니다. 온 마을이 충격에 빠졌다. 어떤 이는 입을 다물었고 어떤 이는 경악했다. 어떤 이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고 어떤 이는 혀를 차며 동정했다. 하지만 평소 온순하고 인내심 강했던 김노인이 모든 비난을 짊어지겠다고 나설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유배당한 것처럼 살았다. 아무도 집에 찾아오지 않았고 인사하는 사람도 없었다. 사람들은 죄가 옮기라도 할 듯 그들을 피했다. 하지만 김노인은 무너지지 않았고 서연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낡은 집에서 조용히 살며 아이가 태어날 날을 기다렸다.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진심 어린 선의는 언젠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 것이라고. 하지만 폭풍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아직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살을 내는 듯한 늦겨울의 어느 밤, 상덕리 마을이 안개와 희미한 등불에 잠겨 있을 때 동네 끝 작은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추운 계절 속 작은 불꽃처럼 붉고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서연은 지쳐 있었지만 연이은 진통에도 눈을 감지 못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수개월간의 고통과 수치,
인내 끝에 처음으로 짓는 미소였다. 김노인은 방문 밖에 서서 떨리는 손을 어쩌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나이든 산파가 아기를 안고 나와 그의 손에 건네주자 그는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의 조심스러움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다. 영감님을 아주 쏙 빼닮았네요. 산파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지만 그녀의 의미심장한 눈빛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아기는 이 집에 다시 복을 가져다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은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하지만 평온은 잠시뿐, 여로는 말은 장작에 불 붙듯 다시 타올랐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상덕리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까지 알게 되었다. 이미 무성했던 소문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어떤 이는 김노인이 미쳤다고 했고 어떤 이는 서연을 파렴치한 여자라고 욕했다. 많은 집에서 아이들이 그들 집에 드나드는 것을 금지했다. 동네 어귀에 얼씬도 못하게 어떤 이는 면사무소에 민원을 넣어 마을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가정의 도덕성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노인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의 눈은 깊었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번 폭풍이 이전보다 더 거셀 것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서연의 눈빛이었다. 아이를 낳은 후 서연은 더욱 말이 없어졌다. 예전처럼 웃지도 않았고 오후에 차 한잔하자고 청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온종일 아이를 돌봤지만 김노인과 눈이 마주칠 때면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의 마음속에 무엇이 쌓여있는지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아기가 잠든 후 서연이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다. 김노인이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후회하느냐? 서연은 오랫동안 침묵하다 대답했다. 은우를 가진 건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아이가 커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될까봐 두려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도려내는 듯 아팠다. 이해한다. 그리고 너에게 진작했어야 할 말이 있다. 그가 이어서 한 이야기는 서연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오래전 그와 아내가 결혼했을 때 딸이 하나 있었다고 했다. 1977년 대홍수 때 1살도 채 안 된 딸을 잃어버렸다고. 몇 달 동안 찾아 헤맸지만 결국 아이가 급류에 휩쓸려 갔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와 아내의 마음속에서 그 고통은 한 번도 아문 적이 없었다. 서연이 출산하기 일주일 전 그는 발신인이 없는 이상한 편지를 받았다.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가 오래전 안고 있던 갓난아기 사진이었다. 아기의 목덜미 뒤에는 나무심 모양의 점이 있었다. 바로 서연이 집 뒤 우물가에서 머리를 감을 때 그가 봤던 점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그는 의심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의 뱃속 아기가 태어나 똑같은 점을 가지고 있기 전까지는 그는 서연을 보며 조용히 물었다.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누가 너를 거둬 키웠는지 기억나니? 서연은 망연자실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어릴 때 북쪽 지방의 한 할머니 손에 자랐고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그저 홍수가 지난 후 개울가에서 주워졌다고 들었을 뿐이라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서로를 눈도 깜빡이지 않고 바라보았다. 두려움과 공황 상태가 두 사람을 덮쳤다. 그녀가 그의 딸일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대체 무엇인가? 그 질문에 두 사람은 숨이 막혔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상덕리 마을이 아직 옅은 안개 속에서 잠들어 있을 때 서연은 은우를 담요에 싸고 김노인을 따라 버스 정류장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낡은 편지와 갓난아기 사진, 그리고 잃어버린 딸의 마지막 증거처럼 간직해온 1977년의 낡은 호적등본이 들려 있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오래전 그들 부부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주하던 중 홍수를 만났던 강원도의 신룡군이었다. 서연은 창밖의 낯선 풍경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진실이 무엇이기를 바라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 자신이 정말 그의 딸이라면 그녀의 인생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었다. 하지만 아니라면
그것이 그녀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줄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군청에서 그들은 당시 구조대원으로 일했던 이 씨라는 노인을 만날 수 있었다. 이 씨는 서류를 뒤적이다 고개를 저었다. 그 애는 정말 끔찍했지. 수백 명이 물에 휩쓸려 갔어. 한 살배기 여자아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됐는데 자식이 없던 워리 할머니라는 분께 맡겨졌지. 아마 객강 마을이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그분이 바로 어릴 때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였다. 그녀가 할머니라고 부르던 그분, 그녀가 중학생일 때 돌아가셨고 영정 사진도 서류도 없이 뒷산에 작은 무덤만 남았다. 그들은 즉시 객강 마을로 향했다. 비포장도로를 달려 도착한 시골 마을은 황량했고 낡은 집 몇 채만이 남아 있었다. 워리 할머니의 집은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빨간 기와지붕을 얹은 새 집이 들어서 있었다. 새 집 주인은 할머니의 조카라는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말하기를 꺼렸지만 사진을 보고 사정을 듣자 목이 메어 말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장롱 서랍에 나무 상자 하나를 남기셨어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열어볼 때가 된 것 같네요. 먼지 쌓인 상자 안에는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아이는 물이 빠진 개울가에서 주었다. 목덜미 뒤에 나무신 모양의 점이 있다. 복숭아꽃이 필 무렵에 발견해서 서연이라 이름 지었다. 서연은 여기까지 읽고 손을 벌벌 떨었다. 그녀는 손을 목덜미 뒤로 가져갔다. 그 점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모든 것이 비수처럼 이성에 깊이 밝혔다. 그녀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공황에 빠진 눈으로 김노인을 돌아보았다. 만약 이게 다 사실이라면 저와 아버님은, 그럼 은우는요? 김노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된 채 하늘을 향해 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조각조각 드러나고 있었다. 서연은 오래전 그 아이였고 그 아이는 그의 친딸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여관방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서연의 품에서 은우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바람이 야자수 사이를 스쳐 지나갔고 풀벌레 소리가 요란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다.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너무나 잘못됐어요. 김노인이 천천히 말했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너를 더 일찍 찾지 못한 내 잘못이야. 만약 그날 내가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만약 내가 쓰러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홍수 속에서 딸을 잃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딸을 다른 방식으로 사랑했던 한 아버지. 이제 잘못은 이미 저질러졌고 아이는 태어났으며 핏줄은 얽혀버렸다. 하지만 이 진실을 묻어야 할까? 아니면 드러내야 할까? 그리고 만약 드러낸다면 그들은 무엇을 잃게 될까? 늦봄의 싸늘한 냉기 속에서 상덕리로 돌아왔을 때 김노인은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더 이상 점잖고 침착한 남자가 아니었다. 멍한 눈빛, 늘 떨리는 두 손, 영혼 없는 발걸음을 가진 노인이 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것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 깨어날 수 없는 악몽 속에 갇혀 있었다. 밤마다 아들 곁에 누워 은우의 조용한 숨소리를 들을 때면 그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이 아이는 사랑의 결과였고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던 시간의 증거였다. 하지만 이제 종이 한 장, 점 하나, 증언 한마디가 그 사랑을 비극으로 바꾸어 놓았다. 서연은 매일 두 개의 삶을 사는 것 같았다. 한쪽은 아이를 안고 잠을 재우고 밥 한 그릇을 챙기는 엄마의 삶이었다. 다른 한쪽은 자신이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자문하며 고통받는 여자의 삶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제대로 불러보지도 못한 채 끔찍한 운명의 굴레를 짊어진 딸의 삶이었다. 김노인도 나을 것이 없었다. 잠 못 이루는 긴 밤, 그는 텅 빈 툇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비가 올 때마다 그는 1977년의 그날 오후를 떠올렸다. 홍수가 지붕을 휩쓸고 아내가 흙탕물 속으로 사라지고 어린 딸이 울부짖음 속에서 자취를 감췄던 그날.
그는 수십 년을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았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죽은 아내의 모습으로 그가 보살폈던 며느리의 품에서 딸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가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듯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은 그의 심장 한가운데에 매달린 칼날처럼 선명했다. 어느 날 정오 나무십 사이로 햇살이 비칠 때 그는 서연을 밭으로 불렀다. 그녀가 늘 걸음을 주던 곳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나무 상자를 건넸다. 편지와 낡은 종이, 갓난아기 사진이 담긴 상자였다. 네가 가지고 있어라. 그는 다른 곳을 보며 말했다. 언젠가 네가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증거가 충분할 거다. 서연은 받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아버님 생각엔 우리가 이 비밀을 간직해야 할까요? 아니면 말해야 할까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흐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수백 번도 더 생각했다. 비밀을 지키면 너는 평온하게 살 수 있겠지. 은우도 아무런 짐 없이 자랄 수 있을 거다. 하지만 나는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겠지. 반대로 모든 것을 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겠지만 적어도 진실되게 사는 거다. 서연은 손을 꽉 쥐며 목이 메었다. 하지만 제가 아버님 친딸이라면 이 아이는 김노인이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녀가 그의 분노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그녀를 쏘아보았다. 원망의 눈빛이 아니었다. 극심한 고통의 눈빛이었다. 그런 말은 허락 못한다. 은우는 내 아들이다. 내 살과 피고 한 아버지의 핏줄이다. 그 아버지가 누구든 나는 이제부터 이 아이를 내 손주로 키울 것이다. 누구도 그 모성애를 빼앗을 권리는 없다. 두 사람은 침묵했다. 나무십 스치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만이 들렸다. 그들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 폐허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었다. 바로 아이, 미래,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믿음이었다. 그날부터 김노인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이야기를 작은 수첩에 한자 한자 손으로 적어 내려갔다. 누군가에게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언젠가 자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서연과 은우가 간직할 기억의 조각을 남기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진실이었고 그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길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때 마을 어귀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이 비밀이 더 이상 묻힐 수 없게 만들 운명이었다. 그날 오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낡은 기와지붕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서연이 은우를 재우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계십니까? 정중하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문을 살짝 열자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긴팔 셔츠 차림에 가죽 가방을 메고 있었고 머리는 희끗했지만 몸놀림은 날렵했다. 눈빛은 밝았고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이 선생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가 본 적이 강원도 신룡군이신 김진수 어르신 댁이 맞습니까? 그 말을 듣자 서연은 순간 움찔했다. 시아버지의 본 적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그를 토박이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그를 안으로 안내하고 밭에 있는 김노인을 불렀다. 김노인은 낯선 남자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그는 남자를 유심히 살피더니 물었다. 자네 영수 씨 아들 아닌가? 남자는 희미하게 웃었다. 영수 씨 조카입니다.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저는 77년도에 구조대에서 함께 일하셨던 화평 아저씨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편지 한 통을 남기셨습니다. 어르신과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르신 댁을 찾는데 거의 2년이 걸렸습니다. 김노인은 자리에 앉았다. 그의 눈은 깊게 패여 있었다. 오래전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래서 나를 찾아온 이유는 뭔가? 이 선생은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다. 우체국 소리는 흐릿했지만 글씨는 알아볼 수 있었다. 언젠가 나 화평이 이 세상에 없고 만약 김진수 씨가 살아있다면
이 편지를 그에게 전해주게. 그 아이는 죽지 않았네. 김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안에는 신룡군 구조대에서 함께 일했던 친구 화평의 글씨가 있었다. 편지에는 1977년 홍수 당시 구조대가 하류 개울가로 떠내려온 아이를 발견했다고 쓰여 있었다. 아이는 기절한 상태였고 주변에 가족은 없었다. 군청에서 이미 가족 전체가 사망했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화평은 차마 보고하지 못했다. 아이가 가여웠고 마침 자식이 없던 그는 객강마을의 월이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겨 키워달라고 부탁했다. 상황이 안정되면 알리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발령으로 라오스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서야 편지를 썼다. 누군가 김노인을 찾아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기를 바라면서. 김노인의 손이 굳어졌다. 뒤에 서 있던 서연은 멍하니 서 있었다. 눈물이 어느새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그녀는 그 아이였고 그의 딸이었다. 틀림없었다. 모든 의심, 점, 희미한 기억, 편지, 증인, 모든 조각이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운명이 장난친 잔인한 그림이었다. 그날 밤 김노인은 허공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서연은 옆에 앉아 은우를 품에 안았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아버지,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우리가 운명에게 너무 잔인했던 걸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서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시간을 되돌릴 수도 일어난 일을 지울 수도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진실을 알았다. 그리고 진실을 알았을 때 인간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그것을 안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것에 짓눌려 무너지거나. 다음 날 아침 김노인은 수첩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5월 15일 비밀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거짓이 아닌 진실로 살아갈 것이다. 소문은 언제나 그랬듯 진실이 없어도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 선생이라는 남자가 상덕리를 떠난 지 며칠 만에 동네 찻집과 5일장, 마을 회관 마당에서 사람들은 김노인과 서연이 친부녀 사이라는 이야기를 수군거렸다. 어떤 이는 직접 들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서류를 봤다고 했다. 어떤 이는 은우가 근친상간의 결과물이라는 살까지 덧붙였다. 아무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한때 효심 깊다며 칭찬받던 젊은 며느리 서연의 이름은 이제 등 뒤에서 속삭여지는 이름이 되었다. 가게 주인들은 수군거렸고 이웃들은 피했다. 몇몇 아이들은 부모에게 은우와 놀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스쳐 지나가는 시선 하나,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밝혔다. 그녀는 길을 나설 때마다 온 마을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걸었고 모든 대화를 피했다. 집에 손님이라도 찾아오면 안으로 숨어버렸다. 김노인은 여전히 침착하고 조용했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는 이곳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았다. 그들은 악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들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이장님을 집으로 초대했다. 두 사람은 동년배 친구였고 함께 농사를 짓고 마을 정자를 짓는데 힘을 보탰던 사이였다. 이장, 김노인이 찻잔을 따르며 천천히 말했다. 한 번만 말하겠네. 서연이는 내 친딸이야. 1977년에 홍수로 잃어버렸다가 평생을 찾아 헤맨 끝에 다시 만났지.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은 무지와 운명이 만든 비극일세. 누구도 의도한 게 아니야. 이장님은 한숨을 쉬며 안타까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마을 사람들이 말이 많아. 자네도 알잖나. 사람들 입방아의 끝이 어디 있나.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이해해주길 바라진 않네. 그저 서연이를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그 애는 충분히 고통받았어. 그리고 은우,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 그날 이후 이장님은 마을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말했다. 잘못된 것은 이미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직 죄가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지 맙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험담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을 변호했지만 여전히 매정한 사람들도 많았다.
서연은 점점 지쳐갔다. 그녀는 시장에 나가는 것을 그만두었고 은우도 마을 어린이집 대신면에 있는 유치원으로 옮겼다. 그녀는 외출을 줄였고 웃음도 줄었다. 아이가 잠든 후에도 밤늦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하루는 거울 앞에 앉아 김노인이 예전에 시어머니를 닮아 아름답다고 칭찬했던 긴 머리카락을 묵묵히 잘라냈다. 그녀는 변하고 싶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친 죄 많은 여자의 모습을 지우고 진정한 엄마가 되고 싶었다. 김노인은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잘린 머리카락을 모아 수건에 싸서 집 뒤 바가에 묻었다. 고통스러운 인생 하나를 묻는다. 그는 속삭였다. 내 딸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상덕리는 몇 주간의 소란 끝에 잠잠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인생은 조용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다. 가장 큰 폭풍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김노인이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한 사람에게서 왔다. 그날 오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김노인의 집 앞에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70세에 가까워 보이는 남자로 몸집이 다부지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랐으며 비싼 가죽 신발을 신고 있었다. 그는 낯선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계산적인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툇마루에 아이를 안고 서 있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수 씨를 찾아왔습니다. 옛 친구라고 해도 좋고 옛 채권자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지요. 서연이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김노인이 안에서 나왔다. 그는 그 남자를 보자 걸음을 멈췄다.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다. 침착함은 긴장감으로 바뀌었고 이마의 주름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 사장, 김노인이 한자 내뱉었다. 그래, 아직 나를 기억하고 있다니 다행이군. 남자가 비웃었다. 세상 사람들이 자네 집안의 기막힌 이야기에 대해 떠드는 걸 들었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와봤지. 와서 보니 정말 가관이더군. 박 사장은 오래전 김노인의 사업 파트너였다. 당시 불법 목재 사업을 하다 적발되었을 때 김노인은 제때 발을 뺐지만 박 사장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재산을 모두 잃고 감옥에 갈 뻔했다. 그는 그때부터 김노인을 원망했다. 자신이 대신 모든 것을 뒤집었었다고 생각했다. 이제 김노인의 비밀을 알게 되자 그는 아픈 곳을 더 깊이 찌를 기회를 잡았다. 여긴 어쩐 일인가? 김노인은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손은 꽉 쥐어져 있었다. 간단하네. 예전에 치욕에 대한 보상으로 2천만 원을 내놓든가. 그는 가방 지퍼를 열고 사진 뭉치를 꺼냈다. 서연이 은우를 안고 있는 사진과 이 선생이 남긴 확인서 사본이었다. 아니면 이걸 전부 군청과 내가 아는 기자에게 보내겠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인간을 본 적이 없었다. 김노인은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 같나? 박 사장은 어깨를 으쓱했다. 사흘 주지. 돈이냐? 아니면 신문 기사냐? 선택은 자네 몫이야. 그럼 이만, 나도 약속이 있어서. 그가 떠나자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그렇게 노골적인 잔인함을 마주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김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누구도 너를 상처 입히게 두지 않을 거다. 은우가 어둠 속에서 자라게 하지도 않을 거야. 이판사판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밝혀야겠지. 그날 밤 김노인은 편지를 썼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군청에도 아니었다. 예전에 신세를 졌던 한 기자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편지에서 그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1977년의 홍수부터 잃어버린 아이, 그리고 핏줄인 줄 모르고 시작된 동거와 싹튼 감정까지.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저 이해를 구했다. 그리고 정확히 사흘 후 박 사장의 협박대로 김노인을 비방하는 기사가 실리는 대신 신문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40년간 딸을 찾아 헤맨 아버지, 그리고 눈물 속에 피어난 비극. 온 마을이 술렁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난이 아닌 침묵이었다.
그 침묵은 이내 동정과 이해의 시선으로 바뀌어갔다. 그날 아침 실린 기사는 상덕리 마을을 뒤흔들었다. 예전에 사람들을 등 돌리게 했던 근거 없는 소문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모든 것에 이름과 날짜, 증인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진실이 있었다. 더 이상 논쟁할 수도, 비웃을 수도, 남을 비난하는데 사용할 수도 없는 진실이었다. 기자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썼다. 40년 넘게 희망 없이 딸을 찾던 김진수 씨는 마침내 딸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딸을 찾는 동안 딸은 아내의 마음으로 기댈 곳을 찾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운명의 장난에 희생된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기사는 마을을 넘어 면과 군 전체로 퍼져나갔다. 김노인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이제 당혹스러워했다. 서연을 욕했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다. 은우와 놀지 못하게 했던 어떤 이는 다음날 아침 몰래 작은 선물 꾸러미를 그의 집 대문 앞에 걸어두었다. 이장님은 직접 귤한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다. 이건 우리 집사람이 보내는 거일세. 서연이 시장 갈 때 햇볕깔이라고 하더군. 서연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선물 자체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용서의 첫 신호였고 1년 내내 그녀를 짓눌렀던 메마르고 가혹한 현실을 적셔주는 단비 같았다. 그날 오후 몇몇 아이들이 다시 김노인의 집 마당에서 놀았다. 한 아이가 은우의 손을 잡아 끌었다. 나랑 공기놀이 할래? 은우는 엄마를 돌아보았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이가 자신의 눈물을 보지 못하도록 서둘러 돌아섰다. 그 후 한 달 동안 아무도 근친상간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고 정말 부녀 사이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다. 사람들은 침묵을 택했다. 부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존중하기 위해서였다. 어떤 이들은 평생을 바르게 살아온 남자가 말년에 겪는 가혹한 고통과 엄마가 되자마자 억울한 운명의 굴레를 짊어진 젊은 여자를 가엾게 여기기 시작했다. 기사가 나간 후 처음 열린 마을 회의에서 김노인은 여전히 예전 자리인 오른쪽 구석에 앉았다. 이장님은 개회사를 마친 후 갑자기 말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돌멩이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운명의 희생자라면 그들을 나락으로 밀어넣는 대신 손을 내밀어줘야 합니다. 오늘부터 김진수 어르신과 서연 양을 다른 시선으로 공감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마을 회관은 조용해졌고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뒷줄에서 한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게 딱하기도 하지. 살아봐야 사람 속을 아는 법인데. 그 단순한 한마디에 김노인은 가만히 앉아 손을 살짝 쥐었다. 옆자리에 앉은 서연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두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다시 가랑비가 내렸다. 서연은 툇마루에 서서 기와지붕에서 처마로 떨어지는 물줄기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갑자기 가벼워졌다.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하나가 수개월 동안 영혼에 쌓였던 먼지를 씻어내는 것 같았다. 김노인이 나와 그녀 옆에 섰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왔고 두 사람은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하늘이 정말 높고 마음이 정말 평온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고 바람은 더 이상 며칠 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서연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고 은우는 작은 칠판에 낙서를 하고 있었으며 김노인은 집 뒤 텃밭을 정리하고 있었다. 여느 때와 같은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몰랐다. 잠시 후 그녀에게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평생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문이었다. 익숙한 우체국 차가 대문 앞에 멈춰 섰다. 집배원 아저씨가 큰 소리로 외쳤다. 김진수 어르신 댁, 서울에서 온 편지입니다. 서연은 서둘러 손을 닫고 나갔다. 편지 봉투에는 작은 촛불이라는 자선단체의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낯선 이름이었지만 편지를 열었을 때 심장이 멎는 듯했다. 손으로 쓴 편지였다. 저희는 신문에서
김진수 어르신과 서연 씨의 기사를 읽은 사람들입니다. 가족의 이야기가 저희를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잘못 때문에 시골 구석에 묻혀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는 당신을 인생재건 프로그램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곳은 깊은 상처를 겪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여성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채 새 출발을 꿈꾸는 분들을 돕는 곳입니다. 편지 끝에는 서연과 아들이 3개월간 서울로 올라와 숙식을 제공받고 기술을 배우며 필요한 경우 이름 변경, 전학, 사회 재적응을 위한 법률 지원을 받으라는 초대가 적혀 있었다. 서연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믿을 수가 없어서였다. 온 마을에 외면당하고 트라우마와 죄책감 속에서 살았던 자신 같은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다. 그녀는 편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들어갔다. 어느새 눈가가 축축해져 있었다. 저녁에 은우를 재운 후 서연은 김노인과 툇마루에 앉았다. 편지가 두 사람 앞에 놓여 있었다. 가고 싶으냐? 김노인이 담담하게 물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버님. 김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너는 이미 고생을 많이 했다. 청춘을 도둑맞았고 명예도 짓밟았지. 네가 간다면 나는 지지한다. 이곳 사람들의 시선이 덜 매서워졌다고는 하나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거다. 물론 네가 남겠다고 해도 막지는 않겠다. 하지만 나 때문에 너 자신을 묻지는 마라. 무서워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이 제 과거를 또 알게 될까봐 무섭고 은우가 또다시 억울한 소리를 들을까봐 무서워요. 김노인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책망이 아닌 오직 연민만이 가득했다. 나쁜 사람은 침묵만큼 무섭지 않다. 너는 잘못이 없어. 만약 누군가 여전히 잘못 생각한다면 그건 그들의 문제지 네 잘못이 아니다. 긴 침묵 끝에 서연은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마주 잡았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갈게요. 하지만 딱 3개월만요. 기술을 배워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고 싶어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묻었던 바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요.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는 딸의 등이 곧게 펴지고 시선을 피하지 않으며 고개를 숙이지 않고 앞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다. 일주일 후 서연과 은우를 태운 차가 상덕리를 떠났다. 배웅 나온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축복의 말을 건넸다. 이장님은 그녀의 손에 건빵 한 봉지를 쥐어주며 말했다. 먼 길 가는데 먹으면서 가게. 잘 다녀오고 마을 잊지 말고. 서연은 웃으며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대답했다. 영영 떠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잠시 다녀오는 거예요.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떠났다. 김노인은 손을 흔들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것은 딸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그녀에게 미래가 보였기 때문이었다. 3월의 서울, 날씨는 쌀쌀했지만 더 이상 살을 애는 추위는 없었다.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며 은은한 햇살 냄새와 도시의 먼지를 실어 날랐다. 서연은 은우를 안고 작은 촛불센터 마당에 서서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이곳의 모든 것은 너무나 달랐다. 생활 리듬부터 자동차 경적 소리, 낯선 사람들의 시선까지.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지만 이제 도시의 무관심이 오히려 공허함을 느끼게 했다. 아는 사람도 과거를 아는 사람도 없다는 것은 일종의 자유였지만 외로움을 동반했다. 센터 직원인 지영 씨는 서연이 두려움의 껍질을 깨고 나오도록 도와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녀는 판단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서는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저 노력하면 돼요. 과거는 남들이 들추기 좋아하는 것이지만 미래는 오직 자신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센터에서는 재봉, 요리, 제빵, 보육 등 다양한 기술을 가르쳤다. 서연은 제빵을 선택했다. 잘해서가 아니라 고향이 그리워서였다. 은우에게 호떡을 만들어주던 오후, 작은 집의 아궁이 냄새, 너무 태우지 말라던 김노인의 목소리가 그리웠다.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다. 경험도, 친구도, 기술도 없었다.
하지만 반죽을 치대고 빵 위에 설탕을 뿌릴 때마다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빨래와 농사일로 굳어졌던 손은 점점 섬세해졌고 그녀의 마음도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은우는 센터 내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다. 첫날에는 엄마 치마를 붙잡고 울었지만 일주일 만에 친구를 사귀고 노래를 배우고 어설픈 서울 말투로 엄마 사랑해라고 말할 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은우가 엄마 손에 삐뚤빼뚤한 그림 한 장을 쥐어주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빵을 들고 있는 그림이었고 위에는 우리 엄마 빵이 최고라고 쓰여 있었다.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단순한 감동 때문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엄마 서연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제대로 불렸기 때문이었다. 죄 많은 그 서연도 김노인 댁의 맏며느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으로.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앉아 고향에 편지를 썼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글씨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 김진수에게 배움에 대해, 빵 수업에 대해, 은우의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라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다고 썼다. 아버지, 오늘 처음으로 빵을 만들어 손님에게 팔았어요.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5,000원을 벌었어요. 적은 돈이지만 깨끗한 돈, 제 땀으로 번 돈이에요. 매일 이렇게 살고 싶어요. 매일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요. 3개월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오래된 상처는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흉터는 남았다. 하지만 바로 그 흉터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여자는 인내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센터를 떠나기 전날 지영 씨는 서연을 안으며 속삭였다. 언젠가 돌아오고 싶으면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거예요. 당신은 작은 촛불일 뿐이지만 스스로를 비추기에는 충분히 밝아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과거를 잊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넘어졌던 바로 그곳에서 일어섬으로써 진정으로 다시 시작했다는 것을. 3개월은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지난 10년 중 가장 충실하게 산 시간이었다. 그리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과거를 지울 필요는 없으며 그저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을 깨닫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서울에서 상덕리로 향하는 시외버스가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느리게 달렸다. 옆에서 은우는 엄마 무릎을 베고 곤히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먼지 낀 창밖을 내다보며 설렘과 그리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돌아가고 있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가치 있고 목소리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 버스가 마을 어귀에 섰다. 서연은 은우의 손을 잡고 내렸다. 그녀는 하얀 셔츠에 단정한 바지를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다.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피하지 않았다. 손에는 직접 만든 빵이 담긴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김노인의 집 대문은 여전했다. 하지만 김노인은 달라져 있었다. 그는 그곳에 서 있었다. 몸은 더 야위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서연을 보자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살짝 흔들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서연은 바구니를 내려놓고 달려가 그를 안았다. 그는 그녀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오면 됐다. 매일 너를 기다렸다. 은우도 달려와 그의 다리를 껴안으며 제잘거렸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사람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서연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금세 온 마을에 퍼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힐끔거리는 시선이나 수군거림은 없었다.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작년에 서연에게 막말을 했던 삼내 할머니였다. 그녀는 시금치 한 단과 달걀 한 꾸러미를 들고 와서는 말했다. 돌아와서 다행이구먼. 신문기사 보고 나도 생각을 많이 했어. 운명이 그런 걸 누굴 탓하겠어. 그렇게 강단 있는 줄 몰랐네. 존경스럽구먼. 서연은 가볍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다. 채소 때문이 아니라 아주 오랜만에 저것이 아닌 댁으로 불렸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시장에 빵을 팔러 나갔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사갔고 먹어보며 수근거렸다. 진짜 맛있네. 직접 만든 거야?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상자 더 사갔다. 사흘 후 서연의 빵은 모두 팔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빵 잘 만드는 서연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칭송을 원하지 않았다. 그저 과거와 무관한 단순한 그 호칭이 필요했다. 그날 오후 그녀는 텅 빈 빵 바구니를 보며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더 이상 한밤중에 놀라 깨지도 기억의 악몽에 시달리지도 않았다. 대신 서울에서 고향까지 내내 타올랐던 작은 불씨 같은 믿음이 있었다. 김 노인이 차 2잔을 들고 와 옆에 앉았다. 그 3개월이 없었다면 네가 지금처럼 변할 수 있었을까 자문해본다. 서연은 그를 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웃었다.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전 첫걸음도 떼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멀리 가도 결국 돌아오기 위해서라는 걸 알아요. 김 노인은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둥근 달이 환하게 빛났다. 서연은 서울의 지영 씨에게 편지를 썼다. 지영 선생님, 첫 빵을 모두 팔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저를 빵 잘 만드는 서연 씨라고 불러요. 평범하게 들리지만 제게는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칭호예요. 초여름의 어느 오후, 하늘이 불타는 듯 더웠다. 서연이 시장에서 빵 좌판을 막 정리하는데 누가 다가왔다. 옷차림은 번듯했지만 차가운 눈빛과 목소리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중년 남자였다. 오랜만이네. 서연은 걸음을 멈췄다. 온몸에 세포가 얼어붙는 듯했고 빵을 정리하던 손이 떨렸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보았다. 눈에 핏발이 섰다. 강태식, 그녀가 가장 비참했을 때 무정하게 모자를 버리고 떠났던 전남편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인사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짐을 챙겨 돌아섰다. 하지만 태식이 따라오며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동네에서 유명해졌다며? 신문에도 나고. 대단하네. 원하는 게 뭐죠? 서연이 멈춰서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태식은 희미하게 웃었다. 내 아들 혼자 키울 생각이야? 어쨌든 나도 아버지인데.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말 한마디 없이 떠나고 그녀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그가 이제 와서 아버지의 권리를 논하다니. 당신이 아버지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어요? 그녀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고통스럽게 그 아이를 낳았을 때 당신은 다른 여자 품에 안겨 있었잖아요. 아이가 아파서 열이 펄펄 끓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죠? 태식은 침묵했다. 후회해서가 아니라 서연의 변화에 놀라서였다. 사과하러 온 거 아니야. 협상하러 왔지. 태식은 도리자에 앉아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내가 빚이 좀 있는데 채권자들이 내가 아들이 있다는 걸 알더군. 유명해진 엄마 밑에서 잘 크고 있다고. 그놈들이 애를 서울로 데려가서 광고라도 찍어돈 좀 벌어오라더군.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들을 팔러 온 것이었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그의 말 한마디에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녀는 침묵했다. 숨을 쉬기 위해, 무너지지 않기 위해.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협상할 것도 없고 당신이 내 아들 근처에 오는 것도 허락 못해요. 태식은 벌떡 일어나 으르렁거렸다.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좀 예쁨 받고 시아버지가 뒤를 봐주니까 뭐라도 된 것 같아? 내 성격 알 텐데. 순순히 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뒤실은 책임 못 져. 말을 마친 그는 떠났다. 그의 모습이 마을 삼거리 너머로 사라졌지만 서연의 심장은 여전히 거세게 뛰었다. 그녀는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날 밤 그녀는 김노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야기를 듣고 멍해졌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처리하마. 아니에요, 아버지. 더는 피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온 건 제가 약하다고 생각해서예요. 하지만 제가 직접 나서서 제 아이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아요. 김노인은 딸을 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서연에게서 강인함 뿐만 아니라 한 어머니의 기계를 보았다. 폐허를 딛고 굳건히 일어선 여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몰랐다. 다음날 태식이 혼자가 아니라 팔에 문신을 한 험상궂은 남자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대문 앞에 서서 소리쳤다. 나와서 얘기 좀 하자. 선택은 두 가지야. 애를 내놓든가 돈을 내놓든가. 상덕리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고함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다. 문신을 한 두 남자가 김노인의 집 대문을 막아선 채 험악한 얼굴로 소리쳤다. 서연, 선택은 두 가지다. 애를 우리한테 넘기든가 돈을 내놓든가. 서연은 은우를 품에 안고 있었다.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당황하지도 울지도 숨지도 않았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태식과 두 남자와 마주섰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이 동네 사람들, 더는 나를 당신들이 짓밟아도 되는 쓰레기 취급 안 하니까. 태식이 비웃으며 옆에선 덩치 큰 남자의 팔을 툭 쳤다. 이 여편네가 신문에 한번 나더니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보네. 서연은 침착하게 모든 이웃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마을 어르신들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여자 따라 집을 나가고 어린 자식을 아내에게 맡겨 키우게 한 뒤에 돌아와서 아이를 내놓으라고 하면 누가 순순히 내주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삼례 할머니, 이장님, 예전에 그녀를 비난했던 사람들까지 모두 대문 뒤에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가게 아주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저의 엄마가 혼자서 애를 키웠어. 당신은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이제 와서 뭘 달라는 거야? 제정신이야? 문신한 남자가 나서며 으름장을 놓았다. 시끄럽게 굴지 마쇼. 집안일은 집에서 해결해야지. 정 안 되면 면사무소 가서 해결해. 이 아이가 여기 박 사장 아들이라는 증명서도 다 있어. 김노인이 집안에서 나왔다. 그는 말없이 휴대폰을 들어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는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다. 이것은 협박, 사생활 침해, 그리고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위협의 증거가 될 걸세. 방금 면사무소에 신고했으니 할 말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하게. 태식이 얼굴을 굳히며 달려들려 하자 서연이 막아섰다. 그녀는 은우를 내려놓고 아들 앞에 서서 타오르는 불꽃 같은 눈빛으로 말했다. 누구에게도 내 아들을 넘겨주지 않을 거예요. 서류가 있든 법이 있든 협박을 하든 상관없어요. 필요하다면 당신을 법정에 세울 겁니다. 난 더 이상 당신이 짓밟을 수 있는 과거의 서연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 은우 엄마고 엄마는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온 마을이 숨을 죽였다. 서연의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맹세였다. 자신의 핏줄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신성한 맹세.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경찰관 2명이 나타났다. 한 명이 모두에게 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파출소로 갈 것을 요구했다. 파출소로 가는 길에 김노인이 서연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네가 시끄러운 일을 원치 않는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믿어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그날 파출소에서 서연은 모든 것을 진술했다. 그녀는 은우의 건강 기록과 출생증명서 사본, 그리고 작은 촛불센터 시절의 모자 사진을 제출했다. 서울의 지영씨도 서연이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기술을 배워 정당하게 빵을 팔고 있다는 확인서를 보내왔다. 반면 태식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출생증명서 사본 외에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다. 그 시간 동안 그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다. 조사가 끝난 후 경찰관이 선언했다. 현행법상 장기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갖추었으며 지역사회의 인정을 받는 어머니에게 합법적인 양육권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양육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정당한 요구가 아닐 경우 폭력이나 협박으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태식은 분노에 차 책상을 치고 욕설을 내뱉으며 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그의 편을 들지 않았다. 문신한 남자들도 슬그머니 사라졌다. 서연은 몇몇 마을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파출소를 나섰다. 가게 아주머니가 달려와 그녀의 손에 찹쌀떡 봉지를 쥐어주었다.
예전엔 널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믿어. 정말 대단하다. 서연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한때 경멸로 가득했던 눈빛들이 이제는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인정받았다고 느끼는 미소였다. 파출소에서의 대치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서연을 그 서연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서연 씨라고, 더 친근하게는 빵집 서연이라고 불렀다. 비웃음이 아니라 깊은 나락에 빠졌다가도 굳건히 일어선 한 여자를 기억하기 위한 호칭이었다. 매일 서연은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김노인을 챙기고 은우를 마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나가 빵 하나하나를 팔고 정성껏 포장하며 늘 미소를 잃지 않았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그녀가 비옷을 입고 늦게 돌아오는 것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했다. 몸은 말랐는데 얼굴은 환해졌어. 바로 그때부터 마을의 많은 여성이 서연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단지 빵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차 한 잔을 마시며 속마음을 털어놓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오후 남편을 떠났다가 아이를 먹여 살릴 길이 없어 다시 돌아왔던 한 여자가 서연의 집 마당에 앉아 대뜸 물었다. 넌 무섭지도 않아? 시아버지랑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개를 떳떳이 들고 살아? 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찻잔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도 몇 년 동안 고개 숙이고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깨달았어요. 남들은 뭐라고 하든 잠깐이지만 내 인생은 평생이더라고요. 계속 도망치기만 하면 언제 진짜 내 인생을 살겠어요? 그 말에 여자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날 밤 그녀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 아이를 힘껏 껴안았다. 다음 날 그녀는 면사무소에서 하는 미용기술 교육에 등록했다.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서연과 차를 마시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각자 다른 생각을 품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연설가가 아니었지만 그녀의 삶과 인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용한 가르침을 주었다. 존중받고 싶다면 동정을 구걸하지 않는 법부터 배우라고. 하루는 그녀 가면 부녀회 모임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회장이 그녀를 무대 위로 부르며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진솔하게 사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보고서 같은 건 필요 없고 서연 씨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그녀는 작은 무대에 올라 수십 명의 여성들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하지만 아래를 내려다보자 바닥에 앉아 엄마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은우가 보였다. 그녀는 갑자기 마음이 평온해졌다. 저는 누구를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제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예전에 저는 온 마을의 손가락질을 받았고 시장에 가도 물건을 팔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그 시장에서 저는 빵을 팔고 사람들은 제 빵을 다 사갑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당은 조용해졌고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서로의 손을 잡았다. 수군거림은 없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서연의 말을 조용한 조언처럼 마음속에 간직했다. 인생이 때로 우리에게 치욕을 강요하더라도 비굴하게 사는 것에 결코 익숙해지지 말자. 그리고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서연의 집을 따뜻한 곳으로 기억하기 시작했다. 맛있는 빵과 향긋한 차,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이들이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는 곳. 부유하거나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선하고 굳건하기에. 그날 밤 상덕리 마을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다. 낡은 부엌에는 장작 타는 소리와 희미한 등불만이 있었다. 서연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김노인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미처 다 꿰매지 못한 은우의 낡은 옷이 들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옷을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시아버지의 눈빛이 아니라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을 숨겨온 한 남자의 진실된 눈빛이었다. 서연아, 그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다. 네게 물어볼 것이 있다. 혹시 아니라면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거라.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김노인은 몇 년은 더 늙어 보였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보였다. 아버지와 그냥 부녀 사이가 아니라
한 남자와 여자로서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느냐? 부엌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빗소리와 함께 서연의 마음에 불안한 박자를 더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보았다. 배고플 때 빵 한 조각을 건네주고 은우가 열이 날 때 안아주고 산산조각난 그녀의 삶을 조용히 일으켜 세워준 그 손을 생각해봤어요, 아버지. 서연이 마치 흔들리는 꿈을 깨뜨릴까 두려운 듯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무서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퍼부었던 소문으로 제 살점이 찢겨나가는 건 견딜 수 있지만 아버지가 그 풍파를 겪게 될까봐 두려워요.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평생을 도리와 책임감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서연이 며느리가 아닌 동반자로서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의 심장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 때문에 뛰기 시작했다. 나는 젊은이들처럼 시간이 많지 않다. 그가 말했다. 이 감정을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지는 않구나. 네가 동의하든 안 하든 이것만은 알아주었으면 한다. 네가 내 발을 씻겨주고 내 등 상처를 닦아주던 그 순간부터 나는 너를 사랑했다. 아비가 딸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놀라서가 아니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도 설렘을 느꼈고 평온함을 느꼈지만 애써 선을 넘지 않으려 했다. 이제 그가 먼저 말을 꺼내자 모든 벽이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 그녀가 목이 메어 말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린다 해도 아버지 곁에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아버지가 저와 함께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실 때만이에요. 만약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예전처럼 조용히 곁에 머물게요. 김노인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고 그림자처럼 살았던 한 남자가 이제 와서 늦게 찾아온, 그러나 가슴 깊이 진실된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네가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비를 막아줄 만큼 젊지 못할까봐 두렵구나. 서연이 다가가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녀가 속삭였다. 비를 막아줄 사람은 필요 없어요. 비가 올 때 함께 앉아줄 사람이 필요할 뿐이에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가난한 부엌 안에서는 조용한 불꽃이 타올랐다. 열정의 불꽃이 아니라 산산조각 났던 두 개의 심장이 서로를 발견하고 이해하며 함께 아파하고 서로를 버리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불꽃이었다. 김노인이 자신의 며느리였던 서연에게 청혼했다는 소식은 며칠 만에 상덕리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시장에서의 수군거림이었고 그 다음에는 서연이 은우를 데리고 유치원에 갈 때 쏟아지는 노골적인 시선, 그리고 마당 앞에서 부채질하던 할머니들의 힐끔거림으로 이어졌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아버지랑 며느리였잖아. 혼자 살기 무서우니까 젊은 애를 붙잡는 거겠지. 하지만 온 마을이 예상치 못했던 것은 김노인과 서연 모두 피하지도 시선을 외면하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평소처럼 살았다. 아침에는 시장에 가고 저녁에는 밥을 지었다. 서연은 여전히 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고 김노인은 이웃집에 고장난 가전제품을 고쳐주었다. 단 하나의 작은 변화가 있었다면 두 사람이 시장에 갈 때 숨기지 않고 함께 다녔다는 것이다. 한 번은 국수집 아주머니가 서연에게 다가와 물었다. 김노인 재산이 탐나서 그러는 거지? 서연은 화내지 않고 대답했다. 아주머니, 저는 한때 그분의 정 말고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정이 없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그분께 제가 필요하다면 저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뿐이었다. 꾸밈 없고 변명 없는, 그러나 목이 메는 진실이었다. 또 다른 날, 은우가 열이 났다. 서연이 빵을 굽고 있는데 김노인이 아이를 업고 보건소로 달려갔다. 그는 비옷으로 아이를 감싸고 묵묵히 걸었다. 진료실에 들어가서는 가격도 묻지 않고 말했다. 의사 선생님, 일단 애부터 살려주시오. 돈은 나중에 내가 어떻게든 하겠소. 그날 까다롭기로 소문난 의사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그 노인네 손주를 친자식처럼 아끼더군.
서연 씨를 아끼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 이야기는 서서히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바뀌기 시작했다. 어지간한 젊은 남편보다 낫지. 누가 전부인의 자식을 위해 저렇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겠어. 서연 씨도 몇 년 동안 깨끗하게 살면서 빵 팔아 아이 키웠잖아. 마음이 바르면 된 거지. 일주일 후 면 부녀회에서 두 사람을 초대했다. 서연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김노인이 말했다. 내가 한 번은 제대로 말해야겠다. 사람들이 더는 억측하지 않도록. 떳떳한 사람은 그림자가 비뚤어질까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다. 강당에는 수백 개의 눈이 쏠려 있었다. 김노인이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느렸지만 또렷했다. 저는 70이고 저 아이는 25입니다. 저는 한때 저 아이의 시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함께 살면서 제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지지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난받을 일이 있다면 모두 제가 받겠습니다. 저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만약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 사랑을 할 용기를 낸 저 늙은이입니다. 강당은 조용해졌고 어떤 이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은 맹세였고 감사였으며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다. 그들은 빵을 더 많이 사러 왔고 바쁠 때 서연에게 아이를 맡겼다. 그들은 사랑이 반드시 나이나 관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를 이해하고 상처 주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 3월 중순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다. 상덕리 마을의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방송 스피커에서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오더니 이장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늘 김진수 어르신 댁에서 어르신과 서연 양의 혼례를 올립니다. 큰 잔치도 화려한 예물도 없지만 마을 회관문은 열려 있습니다. 정이 있는 분은 들러주시고 마음이 있는 분은 축복해 주시고 한때 의심했던 분들은 오셔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8시가 채 되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이 마을 회관 마당을 가득 메웠다. 아무도 양복을 입지 않았다. 그저 깨끗한 옷차림에 손에는 과자 한 봉지나 국화 한 다발 혹은 집에서 직접 닦은 차십 한 봉지를 들고 있었다. 아내는 서연이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남긴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다. 스스로 머리를 올리고 비녀를 꽂았을 뿐 화장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얼굴은 환했고 눈빛은 폭풍우를 지나온 사람처럼 깊고 평온했다. 김노인은 낡은 흰 셔츠와 바지를 입었을 뿐이었지만 그의 등은 꼿꼿했고 미소는 온화했으며 눈은 아이처럼 반짝였다. 두 사람이 작은 단상에 올라섰을 때 사회자도 배경음악도 없었다. 오직 마을에서 30쌍이 넘는 부부의 주례를 섰던 어르신 한 분이 웃으며 일어섰다. 이렇게 이상한 결혼식은 처음 보지만 이렇게 서로를 아끼는 것이 분명한 한 쌍도 처음 봅니다. 서연은 김노인의 손을 잡았다.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한때 그녀를 비난하고 김노인을 손가락질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이제 그들은 조용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이 일을 낯설게 생각하신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사는 사람은 진심으로 보답받는다고 믿습니다. 저와 아버님은 축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지난 1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서로의 곁에서 조용히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드문드문했지만 이내방 안을 가득 채웠다. 가장 많이 혀를 찼던 할머니가 제일 먼저 다가와 서연의 손에 찹쌀떡 한 봉지를 쥐어주며 속삭였다. 축하한다. 예전에는 이해 못했는데 이제는 알겠다. 사랑에 항상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사랑하게 되면 지켜야 하는 법이지. 피로연에는 고기나 생선은 없었다. 팥죽 한 솥과 만두 그리고 따뜻한 차가 전부였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리에 남아 예시하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들은 김노인이 서연에게 빵을 가져다주고 손님들에게 차를 따라주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비는 오지 않았지만 어떤 이들은 울었다. 슬퍼서가 아니라 평생 처음으로 웨딩드레스도 무대도 없지만 사랑과 용기, 용서와 믿음, 그리고 선한 사람은 결국 행복해진다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결혼식을 보았기 때문이다. 인생은 때로 교과서와 같지 않다. 처음에는 귀에 거슬리고 눈에 거슬리는 일들이 알고 보면 그 나름의 이치와 정을 품고 있을 때가 있다. 김노인과 서연의 이야기처럼 시아버지와 과부 며느리라는 도저히 이어질 수 없을 것 같던 두 사람. 그러나 세월 속에서 함께 살며 서로를 너무나 부드럽고 깊고 선한 감정으로 사랑하게 되어 마침내 온 마을이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남들은 쉽게 판단하지만 그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는지, 밥 한 술과 한숨 한 번까지도 서로 양보하며 침묵했는지 누가 알겠는가. 그들의 사랑은 불타오르거나 열정적이지 않았지만 숯불처럼 끈질겼다. 꺼지지 않고 은은하게 타오르며 상실로 차가웠던 집 전체를 따뜻하게 데웠다.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 이상의 것을 남긴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나 지위, 세상에 인정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희생하며 자신의 마음에 진실될 용기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또한 세상의 입은 칼날처럼 날카로울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충분히 선하다면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김노인은 이른의 나이에 사랑할 용기를 냈고, 서연은 한때 시아버지였던 사람을 지키며 효와 의를 모두 지켰다. 그들은 세상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들의 집에서 어린 손주와 함께 소박하지만 웃음이 가득한 밥상을 마주하며 평온하게 살기만 하면 되었다. 누구나 늙고 누구나 한 번쯤 옳고 그름의 선택 앞에서 흔들린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되게 선하게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행복은 결국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찾아올 것이다.